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공중보건학, 그중 공중보건학의 총론과 질병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학에서 가장 첫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공중보건학의 중요성과 학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객을 관리하는 전문 미용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이 공중보건학,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 함량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볼까요? 공중보건학이라 함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윈슬로우 정의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윈슬로우가 말하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최저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세 가지가 안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 첫 번째, 육체적. 두 번째, 정신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 이게 바로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WHO에서 말하는 건강지표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평균 수명. 영세의 사람이 평균 몇 년 살 수 있는가 하는 기대값으로 영세의 평균 여명이라고도 합니다.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를 말해요. 비례사망지수는 연간 전체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의 비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WHO가 규정하는 건강지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또는 지역사회 간의 보건수준 평가의 3대 지표로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그리고 평균 수명, 이렇게 세 가지는 국가 간 또는 지역사회 간의 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3대 지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년 이내의 사망자 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 영아사망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공중보건을 평가하는 지표 자료로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아사망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중보건의 보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질병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역학이란 의미는 질병이나 유행병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것보다 지역 사회나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그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규명하며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병 발생의 역학적인 요인, 자, 3대 요인 꼭 알아두세요. 병인, 숙주, 환경입니다. 병인은 말 그대로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을 말하고요. 그 병인은 생물학적인 인자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물리화학적인 인자로 대기나 수질오염, 방사선, 유독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인자로 스트레스나 관습 등이 병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숙주는 불결한 환경이나 유전인자와 이 숙주의 감수성은 매우 연관성이 깊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병원소나 매개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환경 요인으로 병원소나 식품이나 매개체가 있고요. 물리화학적인 환경 요인으로 고열이나 한냉, 또 공기, 기압, 소음 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 요인으로 경제 상태라든가 사회조직, 사회적인 관습이나 생활 습관 등이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병 발생의 3대 요인,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감염병의 생성 과정을 볼게요. 자, 제가 감염병의 생성 과정을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채소, 탈출, 전파, 침입, 감염,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채소, 탈출. 채는 병원체를 말해요. 그리고 소는 병원소. 탈출은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탈출을 하게 되면 병원체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병원체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전파가 되면서 병원체는 신숙주, 그러니까 새로운 숙주에게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체의 신숙주 내에 침입. 그리고 마지막은 숙주의 감수성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면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의 6대 과정을 이렇게 채, 소, 탈출, 전파, 침입, 감염 혹은 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감염병 발생의 6대 요소를 좀 상세하게 한번 보자면, 먼저 병원체 있었죠. 병원체는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기생충이 될 수도 있고 리끼차가 될 수도 있고 진균이나 사상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체도 세균에 의한 병원체,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원체, 기생충에 의한 병원체, 진균에 의한 병원체의 질병, 그리고 리케차에 의한 병원체 질병이 각각 다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적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원소는 병원체가 침입을 해서 증식을 하거나 생존을 계속하고 있다가, 자,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저장하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병원소. 이 병원소는 인간 병원소와 동물 병원소, 그리고 토양 병원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병원소는 다시 현성 감염자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구나라고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즉 환자를 말하고요. 불현성 감염자는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보균자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지만 임상적인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병원균을 배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이 바로 이 보균자입니다. 균을 가지고는 있지만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그 균을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전파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염병 관리상 중요한 관리 대상이고요. 관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동물 병원소는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 숙주에게 감염시키는 감염원으로 인수 또는 인축 공통 감염병이라고도 하고요. 척추동물이 병원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가 병원소가 되는 질병, 쥐가 병원소가 되는 질병, 돼지가 병원소가 되는 질병, 개가 병원소가 되는 질병, 고양이가 병원소가 되는 질병, 양이 병원소가 되는 질병들이 각각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역시 옆에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인수공통, 즉 가축과 사람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에요. 세 번째, 토양병원소는 대표적으로 파상풍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상풍균은 토양에 병원소를 두고 있다가 인간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각종 진균류의 병원소로서 대표적으로는 파상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체 탈출인데요. 자, 이 병원체가 탈출할 때 호흡기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소화기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비뇨나 생식기로 탈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호흡기로의 탈출은 호흡기계 감염병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폐결핵이나 폐렴, 홍역, 수두 이런 거는 호흡기계의 탈출이고, 소화기계의 탈출은 분변이나 구토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콜레라나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리고
폴리오가 있습니다. 비뇨 생식기로의 감염은 소변이나 성기의 분비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고 우리 성병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방병소로의 직접 탈출은 이제 뭐냐면 피부병처럼 피부병이나 신체 표면의 농양에 의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병원체가 탈출을 함으로써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 예를 들 수가 있고 기계적인 탈출로 곤충의 흡혈이나 혹은 주사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고 말라리아나 발진열, 발진티푸스가 대표적인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 되겠죠. 네 번째 전파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어요. 직접 전파는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직접적 전달을 통한 감염이 되는 것. 간접 전파는 사람의 손이나 음식, 파리, 게달물 등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이 간접 전파도 비활성 매개체 전파로 우유나 음료수나 공기 등과 같이 무생물 전파를 의미하며 옷이나 서적, 완구, 침구류와 같은 게달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 매개체 전파로 주로 파리나 모기, 벼룩 등 절지동물이나 흡충류를 통한 전파를 활성 매개체 전파라고 합니다. 직접 전파는 그래서 신체 접촉을 통한 성병이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계 질병, 즉 결핵이나 홍역, 인플루엔자 등이 대표적인 직접 전파의 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간접 전파에서 제가 절지동물에 의한 전파를 파리, 모기, 이 등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병원체의 신숙주로의 침입.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숙주의 감수성에 의해서 숙주가 감수성에 있을 때 감염이 됩니다. 감수성이라 함은 병원체에 향하여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감염의 반대는 면역이 되겠죠. 어떤 특정한 감염균에 대해서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도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면역, 후천적 면역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 자연 능동 면역은 내가 그 병에 걸린 후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면역. 인공 능동 면역은 인위적인 항원을 투입하거나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이 바로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그럼 수동 면역은 역시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의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면역이 생기는 걸 말하고 인공 수동 면역은 면역 활성 물질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면역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